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경묵입니다. 이번 그 강의 시리즈 전체 제목이 세대 간의 선물인데, 제가 하는 세 번째 강의 제목이 또 세대 간의 선물이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런 강의들이 다 함께 묶일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대 간의 선물이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물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는 거죠. 혹은 국가와 국가가 주고받는다든지 집단과 집단,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서로 비슷해야 됩니다. 근데 되게 여러 사람들이 더 전체적으로 세대로 나뉘는 것인데 이 전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때로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세대 간의 선물하는 그 가능성 혹은 개념들이 점점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그걸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강의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커다란 칠판처럼 써 있는 것에서 빨간색 그 상자에 맨 위에 있는 것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전체적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대 간의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왜 어려운가, 혹은 발상의 전환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선물과 비슷한 것들이 선물, 나눔, 뭐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세 번째는 세대 간의 선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그 돌봄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세대 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의 예를 세 가지 들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일본과 항상 한국의 그 마음가족 만들기라고 하는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결론으로 세대 간의 돌봄과 되갚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뭐 인문학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세대 간의 선물에서 제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표를 붙이는 것은 사실은 세대라는 말을 현재 사용할 때 서로 뭔가 호혜적이라고 그러죠. 서로 뭔가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예보다는 그 세대 갈등이라는 말로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보살핀다. 그 다음에 아랫세대가 윗세대가 더 나이가 들고 든 다음에는 다시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서 딸려있는 질문은 누가 누구를 보살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그 노인을 돌봐야 된다. 사회 전체가 돌봐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국가로 말하면 세금이겠죠. 세금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규칙을 정해야 되겠죠. 뭐 무조건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만큼 어떨 때 도와줘야 한다 혹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세대 간의 선물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겁니다. 일종의 제한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써놓은 그 얘는 뭐 여러분들도 뭐 이미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몇 년 전에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최근의 예로 그 나이 드신 분이 편의점에서 그 반말을 했다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심한 욕설을 하셨다가 모욕죄로 그 재판에서 그 패소한 경우가 있었고, 뭐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들, 뭐 또 이것도 몇 년 전입니다만 그 구하라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 구하라라는 가수가 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자살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 가수가 남긴 유산,
사실은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젊은 자식이 먼저 그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남긴 유산을 어떻게 나누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가 어릴 때 이 자식을 돌보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돼서, 어릴 때 자식을 돌보지 않은 부모가 자식이 남긴 것을 가져갈 수 없다. 재산을 청구할 수 없다. 뭐 이런 법이 있죠. 뭐 경로 우대나 입장료라고 하는 걸 얼만큼 적용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써놓은 문제는 결국은 그 세대 간의 이 현재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거 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 예는 아주 최근의 예죠. 그 편의점에서 나이 드신 분이, 여기서 보면 제가 70대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제 이분이 말한 것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게 담배, 이게 아마 뭐 제가 그 담배 상품명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말보로라고 하면 들어가서 말보로 주세요라고 말을 하신 게 아니라 말보로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젊은 그 편의점 직원이 4,500원이라고 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신 70대가 너는 왜 나한테 반말하느냐? 이 직원이 먼저 반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욕을 한 거죠. 너는 뭐 애비 어미도 없냐, 왜 위아래도 모르냐라고 욕을 하시니까 결국은 이 70대 노인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먼저 욕설을 했기 때문에 모욕을 한 게 된 거죠. 사실은 이러한 현상은 그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 규칙이 지켜지기도 하고 지켜지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합니다만,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20살 이상 정도 차이가 나면 20살 정도 차이 나는 젊은이에게 설사 그 젊은이를 모른다고 해도 나이 드신 분이 반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요새는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뭐 30살이 차이 나거나 40살이 차이가 나도 처음 만나는 모르는 젊은이에게 반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담배 이름만 주세요를 안 하고 뭐뭐라고 하고 엄마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서양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쪽은 존댓말, 반말의 구분이 없으니까. 근데 한국은 존댓말과 반말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 규칙이 서로 양쪽에서 다 다른 이유로 규칙이 깨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세대 간의 갈등의 예가 되겠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불효자 방지법인데, 이게 그 세대 간의 선물을 설명할 때 이게 왜 세대 간의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운가라고 하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불효자 방지법은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에게 이미 상속을 한 거죠. 재산을 그날에서 나눠줬는데 자식들이 그 재산을 받은 후에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거죠.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이미 상속이 이미 다 끝났더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으면 이미 상속했던 재산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몇 년 전에 굉장히 이거 뭐 여기 자녀의 망은 행위라고 써 있죠? 지금 써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도 많이 했고 논의도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불효자 방지법은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확실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식이 최소한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기준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걸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는 것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냐, 혹은 뭐 전화를 몇 번 드려야 되는 것이냐, 생신 때 찾아가는 것을 최소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최소 기준이 뭐라고 하는 것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자식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을 자주 찾아뵐 수가 없을 것이고, 본인이 마음은 찾아뵙고 싶다고 해도 그럴 것이고, 뭐 지금 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뭐 먼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일관적으로 최소한 자식이 부모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최소치,
그러니까 이걸 어기면 불효자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불효자가 아니라 그 법적으로 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법도 결국 굉장히 여러 논의가 있었고 뭐 도덕적으로 그런 나쁜 자식들이 있다니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흥분을 했지만 법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좀 약간 다른 문제인데 국민연금 뭐 요즘 그 한국이 인구가 계속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국민연금을 내도 과연 나중에는 그 국민연금을 일을 하면서 계속 내는 세대보다 은퇴를 하신 다음에 국민연금을 계속 받기만 하는 세대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뭐 더 국민연금을 많이 내게 해야 된다든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위로 올려야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여기 지금 떠 있는 것처럼 현재 그 만 32세는 자신들이 65세가 돼서 은퇴를 할 경우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연금 자체가 다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에 당연히 가장 강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젊은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국민연금을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윗세대는 본인들이 내고 본인들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은 국가가 중간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국가가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원칙적으로 개인 대 국가의 관계로 친다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줬는데 왜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국가가 보장한다고 했었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겠죠. 사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올린다든지 그 국민연금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내는 요율을 높인다든지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의 그 배경이 될 겁니다. 아까 그 구하라법이라고 하는 것, 자녀의 유산만 챙기는 부모라는 사실 흔한 일은 아니죠. 흔한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뭐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전통적인 사회에서나 현재 지금에서나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게다가 이제 연예인,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죽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효자 방지법하고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자녀가 남긴 몫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최소한 무언가를 해준다. 그러니까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부모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았지만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예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자꾸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풀어야 될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좀 다시 되돌아가면요. 제가 순서를 잘못했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죠. 그 가족과 친족 같은 사회하고 개인들의 사회라고 좀 써놨는데, 예전에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을 가족의 확장이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을도 동족부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아주머니, 삼촌,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사는 같은 성씨들이 살고 있다거나 뭐 아니면 그 성씨가 많아봤자 2개, 3개 정도가 모여서 살면 그 마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을 사람 중에 자신의 직접적인 친척인 경우가 겹쳐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세팅에서는 당연히 나이 많은 사람은 아버지와 같은 세대 혹은 할아버지와 같은 세대가 됩니다. 당연히 존댓말 써야죠. 그런데 현재는 개인들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주도 그렇지만 뭐 전주보다 더 큰 대도시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친족일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만나는 나이 든 사람 혹은 나이 어린 사람을 자신의 친족인데 어른이다, 아이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뭐 만나는 사람 중에 퍼센트가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담배, 뭐 말보로 4,500원 사례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존댓말과 반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어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굉장히 드물게 존댓말 체계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존댓말을 써야 될 사람과 반말을 써도 되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죠.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만나면 그 나이 몇 살이, 그러니까 상대편이 나이가 몇 살인지를 확인하려고 굉장히 머리를 씁니다. 제가 예전에 해외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나이들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서로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상대편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를 아직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 제가 지금 50살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당신 몇 살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초면에 너무 실례가 되니까, 지금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 들으면 우습겠지만, 88 올림픽 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88 올림픽 때 중학생이었냐, 고등학생이었냐, 대학생이었냐, 이제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걸 들으면 대충 이 사람이 나이가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를 알 수 있는. 왜 이렇게까지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한국에서는 어쨌든 연령을 알지 않으면 존댓말을 써야 될지 반말을 써야 될지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주 치열하게 나이를 물어봤던 거죠. 지금은 많이 약화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존댓말과 반말 시스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령이 10살이나 15살 정도 위면은 대체로 말을 놔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혹은 직장 동료이거나 아니면 친구거나 아주 친하거나 아주 친한 경우에 그러면 누구와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이전에는 한 3년 정도만 차이가 나도 서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정도 차이가 나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선배나 후배가, 친한 선배나 친한 후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둘이 친구가 된다는 건 한 동갑이나 한 살 차이 정도였죠. 그게 거의 규칙이었는데 지금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전처럼 2살, 3살 차이인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옛날 사람이 되는 거죠. 또 몇 살 차이면 반말을 할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30년, 40년 차이가 나도 처음 만난 사람 혹은 친밀하지 않은 사람에게 반말했으면 무례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군가를 부르고 그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 규칙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굉장히 화를 내거나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사실은 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세대, 그리고 어른이 아이를 돌봐주고 아이가 나중에 그 어른을 모신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점점 예전의 상상력을 가지고는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게 되는, 한쪽에서 뭔가를 강조를 하면 대단히 보지식한 옛날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뒤집으면 정말 버릇없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대화를 하거나 선물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통상 사회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제 해외 학자죠. 그러니까 유명한 계몽사상인데, 제가 오늘 이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을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존댓말을 쓰지 않죠. 다 그냥 똑같은 말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회계약론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자연 상태에서는, 사회가 없는 상태에서는 만인이 만인을 대상으로 싸우고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매번 상대편과 경쟁을 하고 누가 더 힘이 센지, 누가 상대편을 이길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상태를 불확실하고, 이 상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한테 결정권을 주는 거죠. 권력을 주면 이 사람이 왕이 된다, 혹은 이 사람이 부족장이 된다, 추장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정한 규칙을 정하면 매번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갈등을 해결을 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게 처음에 이 사람이 주장한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건 정치사상,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정치사상이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아 넘어가던 것이 있는데 이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서로 룰도 없고 지도자도 없어서 매일매일 싸우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정하고 이 규칙을 따르기로 하자라고 모두 다 나와서 계약서에 사인을 한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상을 한 거고요. 이념입니다. 이건 이제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의무나 권리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이름으로 규칙을 만들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규칙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한,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가 있고 규칙이 있고 법이 있는데 아무도 지키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될 테니까요. 법 같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도 이제 사회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 안에도 뭔가 계약이 있긴 있을 텐데, 한 번도,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나는 매일매일 모든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싸우거나 계속 매번 규칙을 새로 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정해진 규칙을 따르기로 하겠다고 사인한 적 없죠. 저도 한 적 없고, 선생님들도, 여기 들어와 계신 선생님들도 한 번도 그런 사인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사회계약이라는 것은 그 법과 정책을 통해서 제도화돼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 사회가 혹은 국가가 나를 위해 뭔가 해준다기 때문에 존중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왜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호혜성이라는 말이 미스 프로세스 이거 참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호혜라는 말은 좋은 거잖아요. 서로 상호 혜택이 된다는 뜻인데 주고 받는다라고 할 때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존중을 한다, 뭐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근데 그 국가의 정책이 호혜성을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부모 자식 관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세대 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첫 번째는 부모 자식 관계를 보충하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혹은 바람직한 부모와 자식 관계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자식이 나중에 부모가 나이가 들면 그 부모님을 돌보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 아까 뭐 제가 국가법을 얘기하거나 불효자 방지법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 규칙을 다 따르지 않을 경우에 원래는 자식이 해야 되는 일을 혹은 원래는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을 국가가 맡아서 해준다 라고 하는 호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하는 국가 혹은 자식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되는 거죠. 이건 보충입니다. 원래는 그냥 놔두면 되는, 호혜성은 그 자체로 완성이 됐을 텐데 그 불완전한 걸 채워준다라고 하는 의미의 호혜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거와는 별도로 국가와 국민 사이가 구체화되는 형태.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이 무슨 관계를 맺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이렇게 한국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요새 많이 얘기되는 거는 세금을 내고, 내가 세금을 냈고, 국가는 내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건 서양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별로 이 개념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강해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건 국민이 1대1로 대등하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민주화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항상 한 개인, 소송을 거는 개인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도 서로 양자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최근에 나온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영화 포스터가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 영화입니다. 뭐 한 40년 됐나요? 예. 그 일본 감독이 만든 건데 이게 딱 그 포스터를 보시면은 상상이 되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저게 고려장 같은 영화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나라야마 산 이름이고요. 나라야마 부시코. 그러니까 이 나라야마 산 밑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에서는 노인이 70세가 되면 그 산에다 놓고 그리고 오는 그런 표도 있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우리가 흔히 들었던 고려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한국의 고려시대 얘기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고려장이라고 하는 걸 고려시대 때 실제로 했느냐라고 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 영화는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이 배경인데 일본 감독이 만들고 일본 배우들이 그 연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일본에서 저런 마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그 예술 작품이죠. 상상력입니다. 저 나라야마 부시코를 처음에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식량을 축내는 사람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이제 충분히 오래 살았으니, 그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너무 오래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70살이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69살에 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지게에 자신의 노모를 그 싣고 올라가는 저 아들은 이 마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특이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마을의 규칙인데, 70살이 넘은 사람은 산에 버리고 와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규칙을 깰 수는 없기 때문에 가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실제로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 산에다 두고 되돌아 나오는 게 마지막 장면인데요. 너무나 야만적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생활 조건이나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이 영화를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라고 하는 건 폐륜인데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은 그 사회가 만들어진 조건이나 현재 작동하고 있는 규칙이 실질적으로 부모를 버리는 것을 권한다고 그럴까요? 혹은 용인한달까? 혹은 때로는 강제하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세팅이죠. 제가 이건 이제 한국의 그 신문의 한 부분인데 독거 노인 현황인데 뭐 독거 노인이 많은 경우 그 고독사를 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이 독거 노인에 대한 집중적인 케어나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통계들을 냅니다. 근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런 통계는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할 수가 없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서 뭐 실제로 이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원금을 그러니까 자식들이 노인, 소위 저소득층인 경우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일본에서도 그런 예가 많이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숨기는 경우,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살아있는 경우, 때로는 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이제 모시는 의무를 저버리고 그래서 결국 독거노인이라는 게 그냥 본인의 의지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고 돌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사시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예가 있죠.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너무나 생활 환경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척박해서 산에다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버리고 오는 경우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판 나라야마 부시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노인 돌봄에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보셨던 통계나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분인데요. 그러면 세대 간의 선물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걸 세대 간의 선물이라는 것이 효도와는 판이하게 다른 전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효도를 해야만 한다.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아주 최소한의 조건. 인간이기 위해서 최소한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아랫세대와 윗세대가 서로 돌봄을 주고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두 개 사이에는 단숨에 뛰어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전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그거죠.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돌봄인데 이것은 양자 관계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선물은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선물에 대한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선물을 준 사람에게 되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놓고 입을 싹 씻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죠. 도리를 모르는 뻔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문제로 이걸 부모와 자식이라고 놓지 않고 세대의 문제로 놓으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버지 세대를 돌보지만 아버지 세대는 손자를 돌보게 되죠. 세 세대가 있다고 하면. 하지만 거꾸로 말해서 그렇다고 이게 그대로 본인이 직접 부모님이 자신을 돌본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신에게 해줬던 일을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간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돌봤을 때하고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 됐을 때의 조건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부모를 돌볼 수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부모님이 뭐 병상에 누우셨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님을 돌볼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일방향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고, 그러니까 돌봄을 주고, 아랫세대로 갈수록 주고, 그 다음에 받은 걸 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기도 하는 거죠, 요새는. 그래서 할아버지를 꼭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보는 게 아니라 손자가 돌보기도 하고요. 혹은 아시다시피 요새 나이 드신, 뭐 저의 어머님, 아버님을 포함해서 억울해 하시는데, 젊을 때는 너를 키우느라 힘들었는데 나보고 손자를 또 키우라고 하냐. 내가 이중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번만 주면, 한 번만 돌봐주면 그 다음은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낳은 자식을 왜 나보고 또 돌보라고 하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이중으로 겹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번 줬던 게 이쪽으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일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물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지금 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 것이 효도하고 뭐 품앗이, 뭐 주고받기, 선물과 나눔, 뭐 어른과 아이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세대 간의 선물을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선물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들 하나하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김주희 선생님이 1992년에 쓰신 책에서 품앗이하고 효도하고 정이라는 걸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품앗이가 기본이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품앗이라는 건 뭐 예전에 농촌에 있었던 관행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모내기를 하면 그 논에 가서 모내기를 해주면 그 다음에 내가 내 논에서 모내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와서 날 도와준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노동의 교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노동의 교환이라고 한다는 거하고 선물은 좀 다르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품앗이는 결국은 서로 내가 가서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이건 양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을 한다거나 우정을 나눈다거나 존경을 한다거나 충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 플러스 정이 쌓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품앗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정이 쌓이는 거다. 사실 한국을 정의 문화다. 반대로 흔히들 얘기했을 때는 서양이 사랑의 문화다. 뭐니 에로스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정이라는 건 다른데 아시다시피 뭐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말할 때 가장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모든 걸 다 좋은 일만 해줬다고 정이 쌓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실망도 하고 나한테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내 기대에 어긋나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도 정이 쌓인다. 이건 사실은 끊을 수 없는 인간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 자식 관계가 이 정을 토대로 부모에게 행하는 돌봄이다. 그리고 그게 효도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품앗이하고 효도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을 시킨다면 제가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그 원칙,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돌봐줬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내가 부모님을 돌본다. 이런 그러니까 한 번 준 걸 내가 되갚는다. 마치 부모님하고 나하고 돌봄을 가지고 품앗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부모가 마을 사람 혹은 동료 이런 것들로 확장이 돼서 내가 받은 것을 언젠가 이 사람한테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 받고 나서 갚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된 바람직한 한국에서의 인간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뭔가를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선물도 주고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유사하거나 비슷한 걸 주고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근데 하나 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돌봐야지 품앗이가 최소 조건을 차지하는 건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요새는 뭐 다이아몬드 수저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이게 부모님이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지위가 높냐 낮냐에 따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부유한, 넉넉한, 힘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고, 흑수저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혹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가장 낮은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 이런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가 굉장히 변했다는 거죠. 이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신분사회가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 상놈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법적으로 평등합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태어난 아랫세대,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 노력을 한 거에 비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훨씬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부각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얘기하는데요. 약간 좀 강하게 말씀드린다면 한국은 법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고 신분제가 없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신분 같은 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수저의 자식은 금수저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고요. 근데 예전에 한국이 처음에 6.25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모두 다 가난했을 때는 부모님이 금수저였으니까 자식이 금수저를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강하게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모두 다 밑바닥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자수성가하신 어른들이 많은 거죠. 그 말은 한 사람이 어릴 때 흑수저였는데 본인이 노력을 해서 금수저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꽤 오랫동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공평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말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돌봄도 금수저의 돌봄이 있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의 돌봄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성의를 다해서 돌본다. 그 아이를 지탱해주고 서포트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똑같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폐륜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낳았냐. 사실 거의 이제 정말 폐륜인데 이만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을 그 받는 자식이 구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저울은 없습니다만 어떤 한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과 다른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을 저울에 놓고 잴 수 있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최소한의 돌봄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품앗이라고 하는 건 서로 비슷비슷한 것을 서로, 사실 모내기의 예가 항상 나오는 것이, 모내기에 가서 일을 하는 건 다들 비슷하게 일하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속도로 비슷한 정도의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품앗이의 최소 조건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한나절을 일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극적으로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세대 간에 주고받는 것을 서로 비슷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차이가 커졌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쉐어링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공유라고도 하는데 요새 공유 경제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공유하고 나눔을 구분을 해줘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나눔에 가까울 겁니다. 이 증여하고 나눔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증여도 좋은 거고 나눔도 좋은 거라고 하죠. 근데 증여도 서로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선물을 준다는 건 내가 지니고 있던 걸 나눈다. 이렇게 말하면 증여하고 나눔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개는 섞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눔의 대상이나 물건은 평가절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내가 선물을 준 거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제가 준 선물을 받고 굉장히 반가워하고 고마워할 때 그건 선물입니다. 근데 뭔가를 나눴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크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국에서 지금은 그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근데 그 흡연을 하시는 분은 잘 알 겁니다. 또 지금은 전자담배가 늘어나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가, 저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만, 예전에 담배를 폈을 때, 생전 보지도 않은 사람이 오더니 담배 한 까치만 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휙 줘요. 그렇다고 담배를 한 까치 줬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 이게 뭔가, 별것도 아니고 달라고 하면 당연히 나누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눔의 대상이죠. 통상적으로. 그 다음, 그래서 제가 나누어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나 그에 대해서 되갚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를 나눠줬는데 그럼 당신의 주소를 알려달라. 내가 담배 한 까치를 혹은 나중에 답례로 당신한테 담배 한 갑을 되돌려 보내주겠다.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받으면 끝이죠.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인데 준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당연히 요구를 했으니까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주로 흔히 나눔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눔은 내가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눠주지 않으면 굉장히 속이 좁은 사람이거나 기본적으로 속 좁은 사람이다 아니면 자기만 아는 사람이다 이기적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줬다고 해서 감사를 받지는 않는데 안 했을 경우에 비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나누어 받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받는 것. 이게 나눔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나눔의 범주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눔과 선물이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제가 여기 미리네 운동 활동가라고 하는, 미리네 운동이 뭔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노숙자나 혹은 결식 아동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운동하는 분들이, NGO죠, 일종의 시민단체인데, 시민단체 후원을 받아서 그 동네에다가, 동네에 식당을 지정을 하고, 거기다 돈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조건도 없이, 이렇게 복지증을 보여준다든지, 지원 대상이나 바우처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나 밥을 주셔. 그러면 그냥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가 행하는 결식 아동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하고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정책에서 이 결식 아동이나 혹은 노숙자를 지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노숙자라고 하는 증표가 있어야 되고요.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눔 운동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내가 정말 형편이 안 좋고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요구하면 그거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원칙이 다른 거죠. 그런데 역설인데요. 제가 미래의 운동 활동가들이 본인들의 철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공짜로 밥을 먹고 가는 사람들이 전혀 감사해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섭섭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역설이냐면 이 운동의 정신은 이 사람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아주 심각하고 안타까운 형편에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걸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지원을 해서 그 자격을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과정을 밟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욕적이거나 본인이 원치 않을 수도 있죠.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증명하라.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없게 모두에게 아무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이 나누어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눔은 그 뭔가를 받은 사람이 감사해야 하지 않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근데 그 운동을 한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인간사가 그렇죠. 원래 나눔의 예가 많이 나오는 예는 뭐 제가 문화인류학 전공이기 때문에 나눔의 예는 수렵채집민들이 하는 겁니다. 수렵채집을 하던 사람들이 사냥에 나가서 그 고기를 얻었다. 주로 아프리카 사례가 많은데 기린 고기입니다. 기린 고기를 사냥꾼들이 잡아오면 이 사냥꾼의 우두머리가 그것을 가지는 권리를, 그러니까 그 고기를 처분할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와서 사냥에 1도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모든 마을 사람들이 와서 고기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나한테 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조그만 걸 잡아왔냐 뭐 이렇게 비웃어요. 그리고 그 잡아온 사람은 그 구석에서 얌전히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뭐 우리 가족 거니까 내가 좀 더 가져가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떤 사냥에 성공할지 혹은 사냥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성공해서 갖고 왔을 때 자신이 다음번에 또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모두 다 같이 나누는 식으로 만드는 거고 규칙 자체를 어마무시하게 어떤 공산주의라고 원시적인 형태의 공산주의 자기 게 없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 원시적 이런 형태의 공산주의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아는 사회주의나 그러니까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죠. 그냥 원칙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나눠야 그러니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면 저쪽에 들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나눔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나눔에 대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뒤에 다시 되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마치 효도를 해야 하는 자식의 역할을 하게 될 때 국가가 떠맡게 되는 일이 그겁니다. 나누는 대상이 되는,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와 자식으로서의 의무로 다시 되돌아가면 아시다시피 효도라고 하는 거 이게 영어로 아마 영한사전, 한영사전 치면 filial duty라고 나올 겁니다. filial이라는 게 부모 자식 간에라고 하는 그 단어고 그다음 duty가 의무니까. 근데 사실 영어에서 효도라는 말을 쓰는데 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영사전에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를 모국어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쓰는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filial duty라는 말은 문어체고 옛날 책에나 나오지 절대로 저렇게 쓰지 않고 그냥 그는 좋은 아들이다 혹은 그녀는 좋은 딸이다 라고 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굿이에요. 굿 그냥.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효가 인륜이고 모든 예절의 기본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들은 그냥 굿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나누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아들이나 딸이 행해야 되는 의무를 따로 단어나 개념으로 만든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서양 사람들이 다 뭐 효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효도라는 말을 안 만들어낸 게 아니죠. 효도를 따로 떼어내서 따로 단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주신 것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방점이 강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돌봄과 되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이걸 계약처럼, 컨트랙트라고 하죠. 계약처럼 이해할 경우에 부모가 자식에게 주었던 것, 혹은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일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하라법이나 불효자 방지법이나
아까 품앗이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그 다음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얘기했을 때 다 똑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그냥 맞벌이 부모가 키운 자식이 받은 것은 집에서 자신을 돌봐주는 전업 돌봄,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이거 똑같지 않은데,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게다가 20년, 30년이 지나서 내가 받은 것이 요만큼이었기 때문에 나는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걸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법의 문제로 들어가면, 법에서 소송을 걸고 이것을 따지기 시작을 하면 사실 이게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면 법적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 판단의 특징이죠. 아시다시피. 다들 아시고 계시지만 돌봄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걸 부채처럼 내가 빚을 진 거다. 그러니까 흔히들 그러니까 일상 용어에서는 부모에게 내가 빚을 졌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건 빚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누군가 우리가 윗세대한테 받은 것 혹은 부모에게 받은 것을 빚이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붙여야 되는 형용사가 있죠.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러니까 그냥 빚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 빚인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빚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이거는 평생 갚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가 빚을 졌으니까 그에 상당하는 뭔가를 갚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표현에서 강조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돌봄은 빚이라기보다는 선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선물이냐라고 하는 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마치 어른과 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그 전통사회.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깨어나서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나를 봐왔고, 내가 누구 집 자식인지 알고, 심지어 친척 관계를 따지면 한두 단계 건너면 다 알게 친척 관계로 이어지는, 뭐 어머니 쪽, 아버지 쪽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 그러면 이제 어른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알 수도 없고 만난 적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년과 미성년이다라고 하는 게 더 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년과 미성년은 법적 개념이죠. 그리고 성년에게 미성년이 반드시 그러니까 성년이라고 해서 미성년자에게 반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위에 있는 성년하고 똑같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법적인 게 똑같아진다는 거죠. 뭐 잘 아시지만 요새 또 한창 죄송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새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거 있죠? 촉발 소년범 이런 거. 그러니까 어린 아이인데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얘가 아직 법적으로는 성년이 아니라서 그 처벌이 굉장히 약화되는, 뭐 이건 항상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그래서 막 인터넷 댓글 같은 데 보면 저렇게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볼 수도 없는 짓을 한 애를 왜 미성년이라고 저렇게 잔혹한 짓을 했는데,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고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왜 저 아이를 나이가 어리다고 미성년이라고 봐줘야 되느냐, 왜 감옥으로 보내질 않고 미성년이라고 소년원에 보내고 그 다음에 소년원에서도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왜 풀어줘야 되느냐, 아주 강력하게 반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 이것도 역시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주 심한 범죄를 저지른 한에 있어서는 성년과 미성년의 구분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반대입니다만 그런 나라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게 되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숙하고 똑똑한 미성년은 중학생이라도 선거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대칭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른 아이와 성년 미성년이라고 하는 기준은 뭐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당히 다른 원리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이고, 그 부모는 윗세대고 자식은 아랫세대로 확장되는 것이 동종마을의 경우에 아주 쉽게 확장이 될 텐데 지금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의 대부분이 친족이 아닐 때, 그러니까 성년이 된 이후에는 사실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구분은 거의 중요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 거죠. 그 아까 편의점 사례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저희 아버님과 같이 그 목욕탕을 다녀왔을 때 겪었던 일인데, 아버님이 그 주차가 돼 있었는데 차문을 열 때 실수로 옆에 차를 그 문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탁 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차에 그 차주인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딱 보니까 한 40, 한 40 정도 되셨는데, 저희 아버님 지금 80이십니다. 그러니까 80살이고 이제 4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나오더니 뭡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보니까 이게 아주 탁 소리는 났지만 뭐 그 흠집이 났다거나 이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도 나가서 봤는데. 그랬더니 뭐 괜찮네. 뭐 괜찮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그냥 가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미안해 그러면서 타셨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까이 막 오더니 그게 미안해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말투가 저희 아버님이 미안해 라고 하셨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혹은 미안해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라고 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뭐 안 그러시는 어르신도 있습니다만 저희 아버님 경우는 80살이 되는 순간 많이 바뀌셨어요. 일단 마른 장작처럼 언제든지 화를 낼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9대까지는 비슷한 상황에서 요나 입니다를 쓰셨는데 80이 되는 순간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80이 됐으면 이제 내가 거의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내 친구 중에 저 세상 간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쓰시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거의 뭐 아까 처음에 나왔던 사례처럼 소송 갈 뻔했으면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잘못했다고 했죠. 제가 잘못한 거 아닌데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윗세대와 아랫세대 구분이 이제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상생활에서 만날 때는 서로 다 같이 존댓말을 써야 되는 거죠. 존댓말을 써야 되고, 그럼 적어도 그 의사소통에서는 누가 위고 아래다라고 하는 걸 안 따지게 된 거죠. 혹은 따지지 않게 된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존댓말 써야 된 거고, 모두 다 존댓말 써야 되는 대상이 훨씬 늘어난 거죠. 예전에는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면 존댓말을 안 써도 됐었는데, 이제는 아주 친한 사이거나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니면 반말을 쓸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어에서 존댓말과 반말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남아있지만 20년, 30년 전에 그러니까 반말을 쓸 수 있었던 대상이 지금 반말을 쓸 수 있는 대상보다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지금은 반말은 정말 극히 일부, 정말 잘 알거나 이제는 나이 차이가 아주 많아도 반말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선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돌보고 아랫세대가 윗세대에게 갚는다라고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왜냐면 다 성년이니까, 대부분. 이것을 이제 소위 통상적으로 말하면 전통적인 공동체가 파괴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신을 누가 키워주는지도 모른다. 흔히들 그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문제가 생겨서 싸울 때 너는 애미도 없냐? 너는 부모도 없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너의 아버지 뻘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요새는 그게 안 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망할 세상이 된 거죠. 세상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본 규칙이 다 깨져버린 거고요. 이게 전통적인 공동체가 기반하고 있었던 윗사람과 아랫사람, 윗세대와 아랫세대, 부모 관계의 확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공동체는 파괴됐고, 문화를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원래 예전처럼 복원하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미 그것을 복원할 수 있을 단계는 지나갔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새로운 공동체라는 건 어떻게 가능한가?
얘기를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증여와 거래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을 써놨는데 하다 보니까 좀 느려졌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왜 증여와 거래가 그러니까 증여하고 거래,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난다는 게 중요하냐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그 중요한 부분은 그 에나포라는 사람이 그 진리의 가격이라고 하는 책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써 있는데요. 그 호혜성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은 그 서로 아끼는 상호적인 관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갚는다라고 썼습니다. 아마 이거에 대한 가장 강렬한 표현은 이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나도 당신한테 잘해준다. 이런 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당신이 나한테 잘 못했으면, 나한테 해를 가했으면 나도 너한테 해를 가한다. 이게 대갚음에 더 가까운 말이죠. 근데 그 호혜성에서 이 에나포가 강조했던 것은 이거는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건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거다,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증여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선물을 줬는데 내가 무슨 뭐 시계를 줬다. 근데 시계를 받은 친구가 저한테 제가 줬던 시계하고 똑같은 거를 바로 그 다음날 돌려주면, 혹은 제가 시계를 돌려줬는데 그래 난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받았던 선물을 그 자리에서 다시 되돌려주면 저하고 싸우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물은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받은 것을 그 순간 그대로 되돌려주면 안 되고 반드시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갚아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내가 오늘 너한테 선물로 시계를 줬으니까 너는 앞으로 시계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나한테 언제까지 줄 거라고 계약서를 써라. 그럼 선물이 아니죠. 그건 강제니까. 그러니까 선물은 원래 호의를 베푸는, 그러니까 선물을 줬던 사람이 그만큼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게 선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거죠. 그럼 받은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법적인 의무를 지는 건 아니라서 내가 이만큼을 보답을 받을지 않을지 모르고 저 사람이 나한테만 받고 떠나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뻔뻔한 사람, 뭐 건망증이 심한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나쁜 사람이라서 정말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위험, 불확실성을 다 껴안고 주는 게 선물입니다. 만약에 선물이 제가 받았던 것을 곧바로 똑같은 가격의 것을 재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마치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즉석에서 그 물건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걸 선물이라고 하지 않죠. 누가 선물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마치 돈을 주고 팔고 사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돌봄을 주고 갚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마치 측정이 가능한 것처럼,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계약서를 쓴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향이 생기는 것은 국가는 이 문제를 법으로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인 문제하고 국가가 돌봄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 두 개의 영역이 합쳐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와 정책이 만들어내는 호혜성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이 커졌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복지국가는 그러니까 독재자가 있는, 아직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회에서 그 복지국가 패러다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어버이 수령님이 명절 때마다 선물을 주시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버이 수령님이 주시는 선물은 선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았다고 내가 갚을 수도 없고요.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신이 내려주는 것처럼 위에서 내려주시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선물이 기본적으로 불확실한데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둘의 관계가 대등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죠. 독재자가 아무리 자신의 백성에게, 국민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복지국가가 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국가가 일방적인 의무를 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바람직한 삶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미션 임파시블이죠.
왜냐하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바람직한 삶을 보장하려면 지금 받는 세금으로는 택도 없고 아주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마 제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는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고, 석유가 막 나오면 그걸 막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고, 뭐 그 나라들이 영원히 그렇게 석유가 계속 나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끝이 보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국가는 국민에게 바람직한 삶을 보장한다는 자신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은 계속 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복지의 대상이고, 이 사람들도 보살펴줘야 되고, 그 보살핌이라는 건 조금 더 정확해야 되고, 세밀해야 되고, 더 정성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요구를 국가가 받아들이게 된 것. 이것이 그 민주주의 넘어서, 민주주의 지난 다음에 복지국가가 오고, 이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이 항상 어려운, 항상 새로운 과제가 생기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종결이 될 수가 없거든요. 복지국가라는 거. 그래서 즉 여기서 호혜성, 그러니까 국가와 호혜성의 관계가 이중적이라는 게, 국가는 국민 사이의 관계를 만들고 또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 개입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 대신에 국가가 부모 역할을 하고, 불효자식 대신에 국가가 자식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대체하는 거죠. 물론 대체는 불가능한데 대체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거 어느 정도 성공하기도 하죠. 일시적으로 혹은 잠정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호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향점이면서 동시에 수단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목적인데 동시에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은, 이것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돌봄 전문가의 위치인데, 뭐 여기 지금 전문가이시고 일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한없이 막 드린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국가의 난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국가가 복지국가인데, 자, 요 정도 했으면, 국가는 요 정도 해줬으면 됐으니까 이제 멈춰라 라고 하면 그건 복지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라는 것은 원래부터 국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만족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게다가 국가가 이렇게 각 개인이나 자식이 하던 일, 부모가 하던 일을 맡게 된다는 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구분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호혜성,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돌봐줘야 되고, 어디까지 돌봐줘야 되고, 어떤 사람을 누가 가서 돌봐줘야 되는가를 정하게 되면, 이것이 누가 호혜적인 정책, 국가가 행하는 이런 정책의 수혜자가 될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무한대로 모든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먼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룰을 만듭니다. 정책의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은 돌봄 전문가라고 하는, 여기도 그런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그 정책에 따라서 돌봐야 되는 사람을 실제로 돌보는 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책 자체에 대한 감시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정책이 10명 중에 2명을 돌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세 번째, 네 번째도 돌봐야 된다라고 하면 두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라 세 사람, 네 사람 돌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에 있으니까. 만약에 정책에서 정해진 그 대상들만 열심히 돌보는 일을 하면 사실은 그건 반쪽짜리 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는 현장에서 실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걸 다 본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행정이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실질적인. 그래서 이제 뒤쪽에 그 세대 간의 선물의 예인데, 이거는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세대 간의 선물이라는 건 세대 간에 어떤 식으로 서로 돌봐줘야 되는가, 어떤 식의 배려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국가에서 규칙처럼 만든 걸 의미합니다. 일본과 미국이,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더 빨리 노령 인구가 늘어났고, 그래서 법적인 장치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 노인 돌봄이 그 자식의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부를 해야 된다든지, 혹은 자선을 하는 것, 불특정 다수한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나눔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요구하면 국가가 당연히 나를 돕는 것이 옳다, 권리가 되는 그런
이런 전환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젊은 세대가 노년층은 얼마만큼 부양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세금을 사용하는 대상은 누구인지를 계속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젊은 세대가 거기 동의를 해줌으로써 세대 간의 선물이 완성되는 거죠. 이 하시모토라고 하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학자가 일본하고 미국을 비교했는데 당연히 다르겠죠. 전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인들보다 노년기의 취약성에 주목을 하고 의존성을 최소화하기보다는 지원의 확실성을 극대화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일본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약해진 노인들을 국가가 얼만큼 더 많이 보장해줘야 되는가, 보살펴줘야 되는가, 즉 국가가 얼만큼 자식이 하는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반면 미국은 더 개방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코로나19에서도 확인했죠. 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쓰는지. 왜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라면 잘 쓰는데 왜 쟤들은 위험하다는 걸 아는데도 안 쓰는지. 기본적으로 왜 내가 국가가 시키는 대로 마스크를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 동양인, 한국인은 이해할 수 없는 거부 반응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일본과 같이 동양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당신의 집을 방문해서 당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보살펴 주겠다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원금을 그냥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직접적으로 보살펴 줄 필요가 없다는, 그러니까 국가가 자식이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싫다고 그랬다는, 대신에 내가 내 스스로 내 건강을 돌보겠다라는 식으로 그 정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일본은 효도를 가장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인 유대로 간주를 하는 반면에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부모들한테 1년에 한 번 잘 오지도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부부간의 유대가 효도보다 우선이 되고, 돌보는 노년이 돼서 상대편한테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식이 아니라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미국에서는 이혼이 흔하죠. 상대편을 서로 돌봐주고 싶지 않다, 정 때문에 산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으니까 아주 과감하게 빨리 이혼하고 새로운 짝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짝은 서로 상대편을 돌봐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댈 수 있는 게 자식들이 아니고 국가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상력이 다릅니다. 근데 21세기 이후에 한국의 경우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모토가 비교한 미국 같기도 하고 일본 같기도 합니다. 두 개가 결합된 형태,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일본하고 좀 비슷했을 텐데, 효도가 중요한. 근데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도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돌봐준다, 갚아준다 라고 하는 어른과 아이 뭐 이런 게 굉장히 약화돼 버렸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미국만큼 약화된 건 아니지만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가 그 이혜은 석사 논문인데요. 마음가족 만들기라는 사례에 서울의 자살예방센터에서 현장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뭐 다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기치 않은 결과 중에 몇 가지는 부양 가족이 없어야지 이 정책의 돌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족하고 아예 이 정책 때문에 연락을 끊거나 혹은 연락을 하고 있는데도 숨기거나, 또 거꾸로 어떤 노인들은 내가 고립돼 있어야지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다는 거냐, 내 가족은 비정상적이라는 거냐 라고 해서 굉장히 자살 위험률이 높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그 정책에서 공무원이 오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나를 낙인 찍지 말라고.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극적인 두 가지 제가 예기치 않은 결과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거는 마음가족 정책, 이게 마음가족이라는 게 진짜 가족은 아닌데 이 독거 노인 생활 지도사가 마치 가족처럼, 마음이 통하는 가족처럼 자식보다 더 자식같이 돌봐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얼만큼 유지될 수 있는가, 이 가족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숙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계속 바꾸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 유지한다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했던 거는 선물이라는 건 교환이나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은 어차피 줄 때 호의로 주는 건데 이 호의가 그 상대편이 나에게 갚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행위가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물은 약속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선물의 기본 원리는 그 마르셀 모스라는 학자는 주고 받고 되갚아야 할 의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의무는 법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써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받아들이는 만큼 혹은 되갚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물은 받은 사람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되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강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으로서의 선물이죠. 이건 맹세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맹세라는 말이 이상합니다. 맹세를 하면 내가 정말 맹세를 해. 나 진짜 약속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을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는 이유는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때, 맹세를 지키기 어려울 때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약속은 지킬 수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고,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년에 한 살을 더 먹을 거야 라고 맹세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년이 되면 다 한 살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맹세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내가 뭘 맹세한다는 건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조건들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하는 거죠. 지켜지기도 하고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대 간의 선물은 기본적으로 거래를 한 게 아니고 약속오음을 끊어준 게 아니고 부채를 진 게 아니고요. 이건 약속을 한 겁니다. 서로 맹세를 한 것이고 이것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전통적인 공동체는 가족의 확대, 부모 자식 관계의 확대, 그래서 서로 누가 윗사람이고 누가 아랫사람인지가 명확했을 때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현대에는 그런 걸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이런 약속과 맹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른 말로 어떤 학자들은 정치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패를 갈려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또 다시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정치의 원래 의미, 우리가 아주 짜증내는 그런 정치 말고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대 간의 선물도 이런 약속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하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이, 세대 간의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공동체의 파괴라기보다는 서로 간의 존댓말을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게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알쓸 친잡인가? 몇 분 전문가들 뭐 과학자도 있고 시인도 나오고 뭐 평론가도 나오고 이제 말씀하신 게 있죠. 그래서 존댓말은 과연 바람직한가 뭐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뒤주면 거기서도 이런 비슷한 오늘 지금 방금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논의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계속 반복됐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존댓말과 반말을 한국 문화 그렇죠. 존댓말과 반말을 쓰는 규칙을 정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한테는 반드시 말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그 사람이 나보다 위고, 그러니까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말을 놓고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말을 높여야 된다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직적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 자체가 수직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수평적인 관계는 반말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세대 간에 이렇게 서로 반말을 쓴다. 혹은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심각하게 토론한 적도 있었어요. 한국어의 존댓말 반말을 없애자. 왜냐하면 영어는 없잖아요. 뭐 대부분의 서구어에는 없습니다.
그 존댓말 반말의 구분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존댓말과 반말이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이렇게 너무 위계적인 거 아니냐, 수직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평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어 자체에서 존댓말 자체를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죠. 사실은 누군가 신이 있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한국 사람들한테,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존댓말 잊어라. 그 마술을 부릴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어떤 한 직장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는 모두 다 존댓말 쓰도록 합시다. 상사나 윗사람이나 상사하고 부하 사이에서도 심지어 좀 더 과격하게 나가면 아예 반말을 씁시다. 그러니까 모두가 존댓말 씁시다 하고 모두가 반말을 씁시다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상상해 보시면. 그렇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모두에게 존댓말을 쓰면 사실은 존댓말 시스템이 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존댓말 시스템은 반말을 쓰는 사람이 대상이 있어야 존댓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존댓말을 쓰면 반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모두에게 반말을 쓰면 존댓말의 의미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통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간에 존댓말을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한국 사회가 이전보다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존댓말을 다 서로 존댓말 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존댓말 반말 시스템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됐다. 예전에는 한 50%한테 서로 상호 존대를 했는데 지금은 80%, 90%까지 서로 상호 존대를 한다. 그럼 10%는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10% 남는 사이에서는 서로 친밀한 사이일 때. 근데 이 친밀한 사이라서 한 사람은 말을 높이고 한 사람은 말을 낮출 수 있는 관계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5%가 돼도 안 없어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번 만들어진 체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 전체가 서로 상호 존대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예전보다는 저도 수업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대학에서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제가 어릴 때 대학 다닐 때는 교수님 중에 반말로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예. 저도 존댓말 쓰고요. 예전에는 교수 학생 관계면 당연히 반말을 써도 되는 거죠. 특히나 같은 과, 전공이 같으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점점 상호 존대가 늘어나고, 즉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유효한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댓말 사용하는 문화,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늘어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언제 완전히 없어질 것인지는 사실은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친밀한 사이나 진짜 중요한 사이나 마치 서로 상호 존대를 하면 왜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그래? 이 친구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꽤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세대 간의 선물, 돌봄과 대갚기라는 주제로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이경록 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